건축과 조경의 도시 분야에는 아주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알렉산더가 한 말로 사람은 오직 씨앗을 심을 뿐 꽃의 모양을 디자인할 순 없다는 말인데요. 저는 이 말을 배울 때 예쁜 꽃을 피게 하기 위해선 인간이 그 형태를 강요해선 안 되고 그런 꽃이 피어날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좋은 설계라는 뜻으로 배웠고, 나아가 설계자는 꽃이 피도록 빛과 물 그리고 진심을 다해야 하지만 그렇게 만든 자신의 분신과 같은 결과물이라 해도 이를 도시인에게 강요하기보다 그들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실된 설계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 이 말의 의미가 본래의 뜻과 많이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꽃을 조작할 수 없다는 말은 마치 꽃은 설계의 일이나 책임이 아니란 말로 사용되며 씨앗만 심고 돈만 받으면 될 뿐 어떤 꽃이 피는지 심지어 꽃이 피어날 수 있는지조차 사용자의 역할이지 설계의 영역이 아니라는 식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설계자들은 당연히 씨앗만 보면 돈을 벌 수 있는 좁은 시야를 가지게 됐고, 그 탓인지 오늘날 우리의 도시엔 꽃을 피워내는 사람은 보기 힘들고 그저 어딘가에 씨앗이 심겨 있다고 주장하는 빈 땅만이 가득해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 제 기준에서 정말 아쉽게도 꽃이 되지 못하고 멈춰버린 결과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번 시리즈의 주인공인 아이오닉 5인데요. 애플에서부터 테슬라를 거쳐 바로 이 얘기들을 하기 위해 이 먼 길을 돌아온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이오닉 5는 지금까지의 어떤 한국 자동차보다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고, 저 또한 사전 계약 당시 그 열광적인 반응에 놀라 이 차를 구매할 생각으로 매장에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이 글은 매장에 들러 차를 감상하며 했던 조경가이자 건축가로서의 고민들을 담고 있지만, 사실 저는 아직도 이 차를 구매할지 마음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저는 왜 이 차를 꽃이 되지 못한 씨앗으로 보는지 그 얘기를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장에 들어가 아이오닉 5의 실물을 처음 마주한 순간 이 차의 인기를 이해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자동차에서도 본 적 없을 만큼 새롭지만 동시에 완성도 높은 스타일링과 디테일들 덕분인데요. 스타일링의 전문가들은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이보다 뛰어난 스타일링이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눈이 닿는 모든 곳에서 단점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역시 뒷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 뒷모습은 그 테일램프 덕분에 이미 많은 호평을 받고 있지만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그 대단함을 느꼈는데요. 어디까지나 저만의 생각일 수 있지만 이 차는 자동차 역사에서 어쩌면 처음으로 머플러 없이도 완성한 뒷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물론 전기차에 머플러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 당연함에 비해 솔직히 지금까지의 전기차들은 그리 자연스러운 뒷모습을 보여주진 못했는데요. 아우디나 메르세데스 같은 기성 브랜드의 전기차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하단부 어딘가엔 머플러가 있어야만 완성될 것 같은 느낌을 주었고, 그래서인지 이는 머플러가 없어도 되는 차보다 머플러가 숨겨져 있는 차의 인상에 더 가까워 빈틈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들 또한 이 빈틈이 어색했는지 기성 브랜드의 전기차들은 하나같이 유독 공감할 수 없던 첨단의 장식들이 많기도 했는데요. 반면 아이오닉 5의 뒷모습에선 머플러의 허전함 같은 빈틈을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그 뒷모습을 몇 단계로 나눠보면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이 뒷모습은 최상단에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디테일이 더해지며 복잡해지고 있고, 최하단부에 와선 가장 입체적인 면들과 함께 금속 질감까지 더해졌기 때문인지 시각적인 빈틈이나 머플러의 허전함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물론
오히려 머플러가 있었다면 더 어색했을 것이란 인상까지 주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5보다 한참 뒤에 등장한 기아의 EV6 또한 머플러가 있어야 더 예쁠 것 같다는 인상을 주는 것을 보면 아이오닉 5의 스타일링이 얼마나 높은 수준의 결과물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외관에서 보다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 있다면 소비자들이 오랫동안 그토록 원해온 바람을 드디어 실현시켜 줬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현대의 디자인을 얘기하며 항상 빠지지 않던 바람들인 괴상하기보다 심플하면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요구나 다른 브랜드, 특히 유럽계 브랜드가 떠오르지 않는 현대만의 독창적이고 새로운 스타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구는 물론 현대의 역사가 느껴졌으면 좋겠다는 요구까지를 모두 담아낸 디자인이기 때문이죠. 물론 지금까지 현대의 디자인에서 이상할 만큼 다른 브랜드가 연상되어 왔던 이유가 정말 스타일의 문제였는지 혹은 브랜드에 대한 인식의 문제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매번 다른 브랜드를 참고한 것 같은 흔적들이 몰입을 방해했던 반면 적어도 지금의 아이오닉에서만큼은 분명 현대만의 스토리와 자신감이 담겨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을 채우고 있는 인테리어와 기능들을 함께 들여다본다면 이 차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소비자들의 요구에 집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장 그 완성도나 분위기를 떠나서 지금까지의 전기차란 미완에 탈 것에 소비자들이 느껴오던 아쉬움과 요구를 하나라도 더 찾아내 담으려 했기 때문인데요. 그중 제 눈을 가장 먼저 사로잡은 것은 역시 라운지 체어 같은 이 의자들입니다. 이런 의자가 뒷좌석이 아닌 운전석과 조수석에 달린 경우가 과연 양산차 최초일지 혹은 어디선가 최초였던 자동차가 등장할지는 모르지만 이는 누가 봐도 충전 중 더 편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요구에 누구보다 빠르게 대응한 결과물이란 점에서 쉽게 넘어갈 수 없어 보이는데요. 최근 들어 특히 눈에 띄게 빨라진 전기차들의 충전 속도를 생각한다면 충전 중 마음 편히 자리를 비우기가 쉽지 않다는 점과 차 안에서 이동에 맞춰진 의자에 앉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그리 편하지도 않다는 것을 떠올려 보면 이미 소비자들이 여러 번 불만을 가지고 상상해 봤을 기능이고 이를 누구보다 빠르게 현실로 만들어줬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라는 것만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보다는 지엽적이지만 전기차들이 주로 사용하던 칼럼식 기어 레버에서 트럭 느낌이 난다는 불만이 있었던 것인지 회전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기어 레버는 물론 오늘날의 트렌드에 맞는 거대한 디스플레이 그리고 기성 자동차의 캠핑에서 느꼈던 아쉬움에 대응하기 위한 V2L과 뒷좌석 메모리 시트까지 본다면 하나하나 왜 이보다 먼저 탄생하지 못했던 것일까란 생각이 드는 디테일과 기능들인데요. 이런 아이오닉을 보고 있으면 어쩌면 이 차는 소비자가 전기차에 가진 요구와 생각들에 대응하는 그 자체가 주제가 아니었을까란 생각이 들 정도로 소비자의 요구와 얘기들에 집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만들어진 자동차의 완성도가 지금까지 쫓아온 유럽계 브랜드와 견주어도 절대 부족함이 없으니 솔직히 말해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전기차 중에서 가장 완벽에 가까운 자동차라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아이오닉을 바라보며 떠오르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오닉 5는 분명 본 적 없는 디테일로 가득한 스타일링과 소비자의 요구와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낼 기술들이 가득한 차라고 할 수 있지만 왜 이 차를 바라보는 우린 내면 깊은 곳에서의 열망을 느끼기보다 내게 정말 필요한 게 맞는지를 이성적으로 되묻게 되는 것일까요? 조금 다른 표현을 쓰자면 이렇게나 사야 할 이유로 가득한 차를 눈앞에 두고도 왜 우린 그 속에서 애써 사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게 되는 것일까요? 그저 수천만 원의 소비를 앞에 둔 당연한 고민일까요? 아니면 혹시 논란이 된 주행거리처럼 소개하지 않은 단점들 때문일까요?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떠나 이렇게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은 애플이나 테슬라를 구매할 때와 너무나 다르다는 점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인 테슬라면 모를까 애플과 비교하기엔 비용의 스케일 차이가 크긴 하지만 이 두 브랜드의 결과물은 공개 때마다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이성적으로 사지 말아야 할 이유들을 너무 쉽게 보여주는 것은 물론 가성비란 말은 애초에 꺼내기조차 힘들고 심지어 가끔은 소비자들의 얘기를 듣긴 하는 것인지조차 의심스러운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소비자들은 정작 그 스펙이나 구성조차 확인하지 않고 별다른 고민 없이 덜컥 구매한다는 점에서 아이오닉을 두고도 고민하던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이는 어쩌면 본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접근은 아닐까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애플의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와 그 속에서 일어나는 구매 행위가 이성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닌데도 이를 실제로 체감할 때면 정말 낯설게 느껴진다는 것도 부정하긴 어려운데요. 그리고 도시 분야에선 도시의 이런 이성적이지 않은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지가 20세기와 21세기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고 얘기했듯이 지금의 도시는 물론 지금의 시대를 대표하는 두 브랜드인 애플과 테슬라에선 분명 이성을 자극하는 브랜드들과 너무나 다른 모습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애플이란 브랜드를 꽃과 씨앗으로 본다면 그들의 결과물은 잘 만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라는 이성적인 씨앗이 아닌 업무와 여가 속에서 피어난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고 테슬라는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럭셔리란 허황된 욕구가 아닌 동물에게서마저 나타나는 가족과 유일한 근원적 욕구를 자극함으로써 테슬라란 공간을 오늘날의 도시에서 몇 안 되는 가족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주기도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두 브랜드의 결과물은 씨앗이란 물질만 봐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우리의 삶이란 환경과 함께 작동하고 삶의 모습이란 꽃을 피워낼 때면 문자 그대로 물질을 초월한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활짝 핀 꽃 앞에선 이성적으로 사야 할 이유를 찾기도 전에 이미 마음이 무장해제되어 물질 너머의 그 삶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싶어지는 것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대체 무엇이 이토록 큰 차이를 만드는지가 궁금하지만 이에 앞서 테슬라가 최근 보여준 다른 모습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테슬라가 가졌던 한계를 한 가지 극복해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의 한계란 논란이 되어온 수준 이하의 품질 같은 것이 아닌 보통 사람들의 손이 닿지 못했던 높은 가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애플도 가격이라면 어디서도 지지 않을 상식 너머의 가격과 명성을 자랑하지만 그 절대적인 가격 자체는 어떻게 해서든 손에 넣을 수는 있는 거리에 있는데 반해 테슬라의 모델 S와 X의 1억이 넘는 가격은 보통 사람의 재력으론 현실을 한참 벗어난 범위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런 차를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이미 풍족한 삶을 살고 있을 것이란 점에서 테슬라의 가치와 의미가 희석되는 느낌을 받는 것도 어색하진 않은데요. 이전 영상에서 도시공학자 장 디페이를 인용했듯이 이미 오늘날 도시의 주인공은 보통 사람들이 되어 있고 그들의 손을 빌려 도시의 무수한 꽃을 피워내기 위해선 아무리 비싸도 그들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점에서 사이버 트럭은 현실을 초월한 욕구를 담아내면서도 보통 사람들의 손이 닿을 수 있는 새로운 드림카라 할 수 있는데요. 물론 가격만 봐선 모델 3도 현실적이라고 부를 순 있지만 이는 누가 봐도 타협에 가까운 결과물일 뿐 이상이라 부르기엔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이버 트럭을 두고 다르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는 오늘날의 도시인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자동차에 관심이 많지 않다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물론 제 채널에 들어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자동차를 각별하게 생각하실 확률이 높지만
그런 여러분들조차 주변에서 차에 관심 많은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차가 있어야 완성되던 지난 세대의 도시나 삶과 달리 차 없이도 완성된 삶을 살 수 있는 시대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자동차란 그저 불편하지 않기 위해 사야 할 도구에 불과할 뿐인데, 버스나 지하철로도 다닐 수 있는 길을 때론 더 느리게 다닐지도 모르는 아주 비싼 탈 것이 아무리 좋은 엔진을 가지고 운전이 즐겁다 한들 과속과 폭주의 인상만을 떠올리게 할 뿐 그리 큰 매력을 주지 못하는 것도 이상하진 않아 보입니다. 물론 그들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현혹될 럭셔리의 화려함 앞에선 눈을 사로잡혀 소유욕을 느끼기도 하지만 자신의 노력만으론 이런 수직적 위치에 도달할 수 없는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데다 이미 지금의 도시엔 자동차보다 더 크고 다양한 욕구를 자극하는 수많은 대상과 경험들이 넘쳐나고 있으니 자동차란 대상 자체에 관심을 잃어가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변화 같아 보이는데요. 그래서인지 테슬라는 기성 자동차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늘날 도시인들의 욕구와 삶의 모습을 자극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앞서 테슬라의 영상 3개 편을 통해 가죽과 유희란 그 내용들을 다뤄봤지만 이 사이버 트럭은 그 방향이 또 달라 보이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사이버 트럭의 범상치 않은 외관이란 오너먼트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 차를 하나의 거대한 오너먼트 덩어리로 보고 있는데요. 애플의 오너먼트가 대상의 개념과 의미라는 물질 너머의 세상을 현실과 이어주는 통로 역할을 하던 것처럼 사이버 트럭은 이 오너먼트들을 통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인지 너무나 궁금해지는데요.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스페이스X의 우주선 소재를 사용했다는 그 골격은 이 이상 패널을 성형하려 했다가는 그 기계가 먼저 망가질 만큼 상상 이상으로 튼튼한 소재라고 하고 덕분에 무려 9mm 탄환 정도는 문제없이 막아낼 수 있는 초현실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윈드실드와 나머지 유리창들에까지 모두 방탄 유리를 달아뒀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런 것들이 보통의 도시인들에게 정말 쓰일 일이 있긴 할까란 생각도 들지만 이 차가 보통의 차와 차원이 다른 힘과 가능성을 가진 전기차라는 것과 이름 그대로 사이버틱한 조명들 그리고 적재함의 커버처럼 기계적인 디테일들을 함께 보다 보면 무언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왠지 모르게 어딘가 슈퍼히어로 장르와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선 유치할 수 있는 장르지만 이 장르가 오늘날 막강한 영향력과 문화적 지위를 가졌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만큼이나 거대한 인기를 얻었다는 것은 분명 도시인들의 내면 깊은 욕구와 공감하지 못했다면 애초에 불가능했을 얘기인데요. 물론 이들이 직접적으로 그 영화를 표현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오늘날 도시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장르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를 누구보다 제대로 이해해 자동차에 담아냈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마치 그 영웅들의 슈트나 탈 것만 있으면 저 같은 보통 사람도 사람의 한계를 초월한 힘을 가질 수 있고 하늘을 나는 것도 가능하지만 혹시나 그러다 추락하게 되거나 탑승자를 위협하는 상황을 만나도 아무 문제 없이 스스로를 지킬 능력을 가질 수 있듯이 우리가 아이언맨의 슈트를 보며 희열을 느끼던 바로 그 포인트 그대로 사이버 트럭을 만들었습니다. 인공위성에 쓰이는 티타늄 알로이를 사용한 초기 아이언맨처럼 우주선에 쓰이는 소재로 엑소스켈레톤을 구성한 사이버 트럭은 보통의 차를 훨씬 뛰어넘는 방탄 능력과 골격을 가졌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총알을 방어하기보다 상상 이상의 어떤 위험한 일도 일어날 수 있는 도로라한 환경에서 마치 영웅들의 슈트나 탈 것에 보호받는 듯한 안정감을 주기 위한 장치로 보이고 트렁크에 싣고 다니는 또 다른 탈 것과 그 기계적인 램프는 마치 텀블러에서 배트포드가 분리돼 발사되는 듯한 짜릿함을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힘과 가능성을 가진 차를 통제하는 것은
자비스만큼이나 유명한 테슬라의 AI가 담당하게 되니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 아이언맨이 될 수 있는 기회이자 텀블러를 탈 수 있는 욕망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것도 모자라 이를 손에 닿을 가격에 가질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함께 공개됐던 로드스터보다 왜 트럭이 더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지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는 드림카란 표현이 슈퍼카보다 사이버 트럭에 더 어울리게 된 것 같아 보이기도 한데요. 물론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그려내는 데는 그리 특별한 것을 보여주진 못했지만 기성자동차의 욕구를 넘어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만큼은 의미 있는 시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도시를 다루는 조경가이자 건축가로서 이런 테슬라와 애플이 다른 회사와 본질적으로 달라 보이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가치는 그저 상품이라기엔 솔직히 오늘날 웬만한 건축가나 조경가보다 도시를 더 깊게 이해하고 도시에 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제가 공부하고 연구해온 여러 도시 이론들과도 그 결을 함께한다는 점에서 오늘날 이들의 모습과 성공이 결코 우연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마치 우리의 미래를 보고 과거로 돌아가 얘기한 게 아닐까 싶은 그 소름 돋는 이론들을 몇 가지 이어보자면,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은 역시 독일의 심리학자이자 의학부 교수로도 재직했던 에리 프롬이 말한 존재 중심의 삶입니다. 그는 20세기의 사람이지만 이미 그 시대에 오늘날 우리의 도시가 더 많이 소유한 사람이 더 높은 지위를 살아가는 소유 중심의 삶에서 수평적이라도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해지게 될 존재 중심의 삶을 예견했는데요. 이전 영상들에서 여러 번 강조했던 문화적 지위도 바로 이 존재 중심의 가치관 위에서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라는 관점에서 프롬보다 45년 뒤에 태어난 미국의 예술가 바바라 크루거는 르네 데카르트의 명언을 인용해 나는 쇼핑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말을 더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는 구매 행위 자체에서 존재함을 느낀다는 말일 수 있지만 동시에 그 구매의 대상이 되는 상품, 브랜드 그리고 경험들을 통해 자신이란 존재를 완성해 간다는 말이란 점이 더 중요합니다. 즉 이를 통해 우린 그저 하나의 작은 행위로만 생각했던 구매 행위가 우리의 가치관이자 정체성에까지 닿아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날 이해하기 쉽지 않았던 도시인들의 모습인 비상식적인 가격이라도 존재를 완성해줄 대상이라면 얼마든지 돈을 쓰는 모습과 그렇지 못한 소모품들엔 극도로 돈을 아끼며 가성비를 찾는 모습도 이 존재 중심의 구매 행위를 통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존재 중심의 구매 행위란 비단 상품이나 브랜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도시 공간이라는 아주 큰 범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마치 소유 중심의 사람들이 공간 자체를 소유하는 것이나 자신이 가진 부를 상징해줄 도구로서 공간에 집착해 왔다면 존재 중심의 도시인들은 그 공간 자체보다 그곳이 가진 스토리와 경험에 더 관심이 많고 그 경험과 스토리 속에 머물며 자신의 존재를 완성해 가는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공간을 바라보는 도시인들의 가치관이 변했으니 당연히 도시 공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도 존재 중심의 구매 행위를 따라 변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변한 도시는 다시 그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고 있으니 앞으로의 도시는 구매 행위와 분리될 수 없을 것이란 램쿠라스의 말이나 현대 도시는 구매 행위가 지배하고 있고 그런 구매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면 현대 도시를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장 디페이의 말도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아무 상관없어 보였던 오늘날의 브랜드와 구매 행위 그리고 도시는 존재 중심과 함께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은 물론 그중 어느 하나만 봐선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을 부정하긴 어려워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존재 중심과 구매 행위만으론 오늘날 도시 속 애플과 테슬라의 위치를
이해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는 숨어있는 키워드가 하나 더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앞서 2개의 주제, 6개의 영상을 거치며 중요성을 강조해온 삶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 도시와 브랜드가 가장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이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시 한번 간략히 설명하자면 20세기엔 그저 집이나 상품에 사람들이 원하는 기능을 더하면 도시인들은 이성적으로 그리고 계획된 대로 이를 사용할 것이라 믿었지만 그 믿음이 결국 틀렸다는 것입니다. 즉 책을 읽을 공간이 필요하다거나 식사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서재를 만들고 다이닝 룸이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요구했던 대로 사용할 것이라 의심하지 않았지만 결과는 이 공간들을 내버려 둔 채 침대에서 책을 읽고 거실에서 식사를 하는 것처럼 현실은 이성적이지도 않고 이론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21세기에 가까워져서야 깨닫게 됐듯이 소비자의 요구를 따라 상품에 아무리 높은 수준의 기술과 인상적인 기능을 더한다 해도 혹은 이를 넘어 존재 중심의 욕구를 자극하는 데만큼은 성공한다 해도 이를 삶의 모습으로 통합해내지 못한다면 그저 매력적인 씨앗에 머물 뿐 꽃을 피워낼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요구와 대응 혹은 기능이란 프로그램으론 부족하고 이를 삶과 통합해내는 경지에 오를 때 만들어지는 삶의 모습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지금의 애플이 도시와 분리될 수 없는 독보적인 브랜드가 된 것도 오늘날 도시인들이 가진 존재 중심의 욕구를 이해하고 있음은 물론 이를 업무와 여가 위에서 애플만이 그려줄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통합해냈기 때문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현대 도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최선을 다해도 씨앗밖에 만들지 못하는 브랜드들 사이에서 삶의 모습이란 꽃을 피우며 지금의 시대와 도시를 대표하는 브랜드란 극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저는 애플과 테슬라마저 아직 풀지 못한 키워드이자 애플이 자동차를 완성할 때쯤이 돼서야 비로소 풀어낼 것이라 믿는 그 키워드를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데요. 놀랍게도 바로 이 아이오닉이 그 키워드를 풀어낼 가능성을 가졌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애플카와 아이오닉을 비교하기엔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도시를 다루는 입장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이론인데요. 바로 장소와 비장소입니다. 거주하는 장소에 인용된 마크 오제의 장소와 비장소에 제 의견을 담아 설명해 보자면 우선 비장소란 지하철 열차와 역, 그리고 프랜차이즈 카페나 상점 혹은 구내 식당처럼 어딜 가도 다르지 않은 모습을 가진 공간이자 그 공간에 머무는 것이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잠시 통과하는 곳들을 얘기합니다. 당연히 존재 중심의 사람들은 이런 곳에 자신의 존재를 연결시키지 않으니 비장소들은 그저 시선을 사로잡아 이용객을 유혹하고 필요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제공해주면 될 뿐 그곳만의 삶의 모습은 애초에 담을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장소는 그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그곳만이 가진 고유의 경관과 그 속에 머무는 것이 곧 목적이 되는 장소는 다시 그곳만이 줄 수 있는 경험과 정체성으로 존재 중심에 닿아 있고 나아가 이 장소가 일상과 통합되어 삶의 모습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앞서 말한 바로 그 꽃을 피워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존재 중심의 삶의 모습이 중요해진 지금의 도시에서 과연 장소와 비장소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해질지는 너무나 명백해 보이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만약 이 장소와 비장소란 개념을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유무형의 브랜드와 그들이 주는 경험에 대입해 본다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우리 도시의 공간들과 브랜드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냈던 경험들은 대부분 그 크기를 가리지 않고 오직 그 기능이 필요할 때만 잠시 통과하는 것이란 점에서 분명 비장소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과 그러면서도 마치 세상 어디에도 없는 장소인 것처럼
주장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반면 공간이란 실체 없이 작은 기기들과 소프트웨어로만 이루어진 애플의 생태계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줄 수 있는 정체성과 경험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 단순히 기능을 쓰는 것만이 목적이 아닌 우리의 업무와 여가에 통합된 그 삶의 모습 속에 머무는 것이 목적이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물리적 공간이 없어도 장소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듯 우리의 기업과 도시가 세계 정상 수준의 기술과 스타일링 능력을 가지고도 왜 삶의 모습이란 꽃을 피워내지 못했는지는 애초에 그들이 만들어 왔던 것이 장소가 아닌 비장소였다는 점에서 비로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이 장소와 비장소의 개념을 자동차란 움직이는 공간에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당장 여러 흥미로운 점을 찾을 수 있지만 이 속에선 애플카에 대한 힌트들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선 내연기관 자동차의 공간을 먼저 살펴보자면 본래 자동차란 이동이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잠시 통과하는 공간이었고 동시에 그 통과란 찰나의 순간을 스포티하게 풀어낼 것인지 혹은 안정적으로 풀어낼 것인지와 같은 방향들이 상품의 특성이 되어줬다는 점에서 분명 머물기 위한 곳이 아닌 비장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캠핑이나 차박처럼 예외적인 순간들이 없진 않았지만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런 일상을 벗어난 테마파크적인 경험으론 삶과 통합된 장소를 만들어 줄 수가 없는데요. 반면 전기차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삶과 통합된 머물 수 있는 건축이자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세워놓고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너무 당연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공회전이랑 큰 부담을 가진 내연기관 차와 달리 세워놓고도 실내 환경을 거주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전기차의 설비들은 절대 가볍게 볼 것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의 자동차는 가질 수 없던 건축의 3요소 중 남은 하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건축의 3요소란 인익스테리어를 구성하는 의장과 그 골격인 구조, 그리고 환경을 유지해줄 설비입니다. 이동하는 것이 목적이자 이를 전제로 설계된 기성 자동차는 세워놓는 순간 장시간 실내 환경을 유지해줄 설비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 골격인 구조 또한 거대한 엔진과 미션을 담는 것과 운동 성능까지 고려해야 하는 탓에 어느 정도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려면 오히려 이동의 제약이 생길 만큼 차가 커져야만 했는데요. 게다가 이런 조건을 가진 탈 것의 의장, 즉 스타일링을 고민한다면 당연히 그 운동 성능을 상징하며 눈을 자극하고 쓰기 편한 것이 최선이 될 뿐 굳이 건축적인 것이나 삶의 모습은 생각할 필요도 없었고 생각한다는 것이 더 어색해 보였습니다. 물론 이 모든 제안에도 이동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로 특별했고 그 과정의 스토리들은 충분히 비싼 돈을 지불할 만했다면 지금의 도시는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그 스토리들보다 자극적인 얘기들이 넘쳐나고 이동의 수단마저 너무나 다양해졌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점에서 전기차의 건축적인 가능성이 중요해지는 것인데요. 짐작하셨겠지만 전기차는 설비, 구조, 의장이란 세 가지를 모두 가진 건축이자 장소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지 상태에서도 장시간 환경을 유지해줄 공조 설비와 구조적으로 차원이 다르게 넓은 실내 공간 속에서 업무와 여가에 필요한 장비들의 제대로 된 전원을 공급해 줄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걱정 없이 사용해도 될 만큼 여유로운 배터리와 빠른 충전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삶의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기 때문이죠. 이를 장소를 만드는 조경과 건축의 관점에서 본다면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차를 세우면 그곳이 바로 카페이자 파빌리온이 되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경치 좋은 곳이란 표현이 시골이나 교외 지역이 아닌 도심 속 장소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도시엔 흔하지 않을 뿐 이미 세상엔 고유한 경관을 가진 많은 주차장들이 있듯이 이런 곳들이 조금만 형태를 바꿔준다면 그곳에 차를 세우는 순간 자동차란 장소에 주차장이란 장소와 그곳의 경관까지 더해지며 이전까지 없던 새로운 경험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인데요. 이 경험 속에 머무르며 배달 플랫폼을 활용해 디저트를 주문한다면 이동할 수 있는 곳마다 다른 풍경과 자동차의 실내가 함께 만들어내는 무수한 경험으로 웬만한 카페 이상의 머물고 싶은 장소를 만들어낼 수 있음은 물론 재택근무를 하는 날이면 집 근처 이런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경치를 보며 일을 하다 중간중간 산책을 즐기고 싶은 욕심까지 나게 되는데요. 물론 전기차와 자율주행의 컨셉들이 이미 실내에서 다양한 활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그저 이 차들을 세워놓고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란 생각도 들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통과의 과정이란 찰나의 순간을 다르게 풀어낸 것일 뿐, 즉 이동하며 운전하지 않을 때에 자동차가 가진 가능성들을 얘기하고 있을 뿐 머물기 위해 찾아가는 장소와 스치는 비장소의 차이를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내부에서 여러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것과 그 기능이 삶과 통합되어 삶의 모습이 된 장소는 본질적으로 다른 접근이란 것인데요. 게다가 이런 장소들이 이동까지 하며 도시의 다른 장소와 함께 새로운 경험들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십수년 후 미래에나 가능할 뜬구름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미 우린 팬데믹을 통해 작게나마 이를 경험했던 것은 물론 아이오닉5의 카탈로그만 봐도 이동 중의 가능성이 아닌 세워놓고 활용하는 이미지가 있듯이 전기차가 이동을 넘어 머무를 수 있다면 그리고 테마파크식 일시적 경험과 삶의 모습을 구분해낼 수 있다면 충분히 업무와 여가에 파고들어 삶과 통합된 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물론 건축가의 관점에서 운전과 이동에 필요한 자세와 집중과 생산을 위한 자세는 그 접근부터 다르다는 현실적인 문제들도 보이긴 하지만 솔직히 지금의 이런 전기차들을 그대로 활용한다고 해도 소호 사무실 혹은 고시원이라 부르는 비인간적인 현실의 공간들보다 훨씬 현실적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흔히 애플카에 대한 예상은 16년 전 아이폰에 대한 예상도가 아이팟의 기능을 더했던 방향들이었던 것처럼 세련된 스타일링과 높은 기술력 그리고 우수한 만듦새를 기성 자동차에 더하는 연장에 있고 그 탓에 기성 브랜드를 따라잡는 데만 긴 시간이 걸릴 것이란 예측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언젠가 실제로 애플카가 등장한다면 물리적 공간 없이도 장소의 성격을 담아내던 그들의 모습과 지금의 도시를 누구보다 깊게 이해하고 있는 그들의 넓은 시야만 봐도 결코 잘 달리고 잘 서는 차 혹은 편의사양이나 기능이 많은 차처럼 통괄한 찰나의 순간만을 담으려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생태계란 유형의 장소가 언제나 보여주던 것처럼 존재 중심의 욕구를 자극하고 우리의 업무와 여가란 일상과 함께 작동하며 이를 삶의 모습으로 통합해내고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문화적 지위는 그동안의 기성 브랜드들이 쌓아온 사회적 지위를 무색하게 만들 것이라 보는 게 더 현실성 높아 보이는데요. 고작 이 작은 기기들로 세상을 이렇게나 바꿔버린 그들이 삶과 통합된 이동 가능한 장소들까지 만들어버린다면 도시의 공간들은 물론 도시의 골격마저 그들의 영향력에 놓이게 되는 것은 아닐까란 걱정도 들고 누구보다 수익에 눈밝은 애플이 자신들에게 맞춰 변해가는 그런 도시 속에서 얼마나 거대한 수익을 만들어낼지는 짐작조차 하기 어려운데요. 아마 포기할 것 같으면서도 계속해 자동차를 만들려는 이유도 이 거대한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는 것이죠.
물론 저 같은 젊은 건축가의 말이 미래가 되긴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그 누구보다 먼저 이뤄낼 수 있었던 아이오닉이 더 잘 달리고 더 옵션이 많은 그저 통갈한 찰나의 시간만을 담은 씨앗에 머물렀다는 건 아쉬움이란 단어로 모두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토록 우리의 도시와 브랜드는 삶의 모습이란 꽃을 바라보기 힘든 것인지, 왜 항상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면 그제서야 빠르게 이를 따라잡기만 하는 것인지, 그 넓지 못한 시야가 너무나 아쉽지만 이 말은 동시에 고작 넓은 시야만 있으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미국 건축가이자 미래학자였던 버민스터 퓰러를 참고하면 여기서의 넓은 시야란 이것저것 많이 알아 관심사가 넓은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진정한 의미는 서로 다른 대상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으로 그들을 연결시켜 통합해내고 새로운 가치로 만들어낼 수 있는 통찰력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통찰력을 가졌던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이름 들어봤을 법한 시대의 주인공들이 대부분이듯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라 말하기 어려운데요. 그렇다면 우리에겐 시대의 주인공이 될 만큼의 통찰력이 없는 것이고, 아무리 발전된 기술과 스타일링 능력을 가져도 우린 그저 씨앗을 만드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걸까요? 그 이상의 무언가가 되어 꽃을 피우는 것은 오직 애플과 테슬라 같은 시대의 주인공들이나 가능한 것이고, 우린 지금처럼 언제 그들이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낼지 눈치를 보며 가장 뛰어난 이등이자 꽃이 피지 않는 완벽한 씨앗만을 만드는 것이 한계인 걸까요? 솔직히 지금까지 우리의 도시와 브랜드를 본다면 삶의 모습이나 장소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다 말하긴 너무나 힘들고 그저 현실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겨우 여기서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엔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꿈만 같은 얘기지만 우리에게도 존재의 연장에서 장소를 만들고 그곳에서 프로그램과 삶을 통합시켜 삶의 모습을 창조해낸 통찰력의 디자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는 2018년에 제가 업로드했던 영상이자 워낙 깊은 사랑을 해주신 덕분에 오늘날의 저를 있게 해준 영상인 제네시스 시리즈에서 언급했던 조선의 전통 조경소 98+2의 디자인과 그 연장선 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 언급했던 것을 짧게 소개하자면, 우리의 전통은 다른 나라와 달리 인위적인 결과물을 디자인하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자연을 분석해 부족한 2%를 찾아 이를 인간의 행위로 채워 완성해내는 98+2의 디자인을 얘기했고, 이런 100의 얘기를 겨우 2의 자원만으로 할 수 있는 그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었다면, 이번 영상에선 조금 더 디테일한 관점으로 물의 활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는 한국 디자인이 특별히 물을 잘 다뤄서가 아닌 물을 다루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인데요. 사실 오늘날이라 해서 건축이나 조경에서 물을 사용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아니지만 물을 사용하는 순간 설계부터 시공과 관리까지 매 단계에서 번거로워지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완공 후에도 문제가 생기는 리스크까지 있는 탓에 큰 예산으로 조성되고 관리되는 대형 공원 정도가 아니면 대기업이 만든 아파트 단지마저도 물이 사용된 공간은 쓰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에도 물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다면 역시 결과물의 인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도시에 만들어진 곳에서 물이 사용된 공간들을 생각해 보면 거의 예외 없이 포인트가 되는 곳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만큼이나 설계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런 물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본다면 설계자의 실력과 경험, 그리고 철학까지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주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바로 이런 관점에서 한국의 전통 디자인과 동시대의 유럽 그리고 일본의 디자인을 비교한다면 어떤 차이점을 보여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한국 디자인이 가장 깊은 가치를 보여줬다 생각하는 16세기의 조경과 동시대의 유럽 그리고 일본 디자인이 어떻게 물을 활용했는지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삶의 모습과 장소가 대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유럽에서부터 얘기를 시작하자면 16세기 유럽과 서구권을 대표하던 나라는 역시 누가 뭐라 해도 이탈리아입니다. 그리고 우린 이 시기에 이탈리아를 두고 르네상스의 전성기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런 르네상스의 전성기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작품을 뽑는다면 바로 이곳 빌라 데스테입니다. 로마에서 겨우 30km 떨어진 도시이자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름인 티볼리에 위치한 빌라 데스테는 이탈리아답게 경사지에 위치한 초호화 주거 건축으로서 250명이 동시에 숙박 가능하다는 그 규모부터 압도적이지만 이 장소의 명성은 이 거대한 정원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심지어 분수만 해도 500개소에 달한다는 이 정원이 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고 있으면 마치 물과 럭셔리라는 주제 속에서 상상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현실로 만들어낸 듯 보이기도 하는데요. 당장 물이 향하는 방향들의 경우의 수부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땅을 기준으로 본래 물의 높이 그대로 물을 담아 하늘과 경치를 반사시키기도 하지만 물을 이보다 아래로 흘려보낼 땐 단순한 폭포와 캐스케이드는 물론 이를 다시 수많은 조합으로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언급했던 것처럼 자동 펌프가 없던 이 시절에 수위차를 이용해 물을 땅보다 위로 쏘아 올리는 분수를 무려 500개소나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 유명한 넵튠의 분수나 용들의 분수는 물론 100개의 분수처럼 눈을 사로잡는 이 디테일들은 아무리 쳐다보지 않으려 노력해도 눈이 벗어나기 힘든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두고 16세기 이탈리아와 로마가 보여주던 럭셔리의 마스터피스라 평가하는 것이고 오늘날에도 럭셔리라 부르는 장르들의 가장 대표적인 스타일이자 그 근원이었다 부르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이런 빌라 데스테의 디자인과 가장 깊게 소통하는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방식을 우리의 시각을 통한 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저 화려한 디자인이라서 보면 된다는 말이 아닌 그들의 사회와 문화에서 보다라는 감각이 가진 그 무게와 중요성 때문입니다.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이 보다라는 감각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가졌던 생활의 기본 원리였다고까지 말했듯이 그런 보다의 감각으로 이 디자인과 소통할 때면 한눈에 시선을 사로잡는 것을 시작으로 바라볼수록 숨어있던 디테일들이 계속해 등장하며 16세기 로마와 르네상스가 보여주던 럭셔리의 마스터피스란 말을 다시 한 번 떠올리게 하는데요. 이렇게 고대 그리스에서 16세기 로마로 이어진 보다에 기반한 세계관과 럭셔리는 다시 오늘날 그들의 현대 도시로 이어져 카를로 스파르카의 건축에서도 혹은 페라리나 파가니와 같은 자동차에서도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고 이를 보면 이들에게 보다라는 가치는 어쩌면 우리의 보다와는 조금 다른 것일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빌라 데스테로부터 몇 세기 이후 등장한 모더니즘은 기능을 중시했고 이런 장식들을 모두 부정했지만 그 모더니즘이란 것이 시각적 비례를 얼마나 중시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면 장식을 부정한 것이지 보다를 부정하진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본질에 닿기 위한 그들의 소통 방법으로서 보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이탈리아와 다르게 비슷한 시기의 일본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굳이 16세기가 아니라도 일본 전통이 물을 다루는 방식은 인위적이어서 럭셔리했던 이탈리아와 다르게 마치 자연 그대로의 물가에 정원을 만든 듯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는 자연을 닮은 연못이라기보다 그들의 종교인 불교 속 이상을 표현하려 인위적으로 만든 연못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그 종교적 이상이
자연과의 조화에 다했기 때문에 자연을 닮은 연못이 탄생한 것이죠. 실제로 일본 정원사에 있어 입지적 인물이었던 무소 소세키도 승려였듯이 그의 작품에서도 정토라 불리던 종교적 이상을 묘사한 연못과 섬 그리고 다리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그들의 정원 속 물은 애초에 물질로서의 활용보단 종교적 상징으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인지 15세기에 들어선 물 없이도 물을 표현하는 극도로 상징적인 수준에 오르게 되는데요. 바로 그 유명한 가레산스이라 부르는 정원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가 르네상스의 전성기를 보내던 16세기에 와선 그들이 물로 표현하고 싶었던 이상을 물질 없이도 의식으로 표현해낸 역사적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인물이자 일본 다도의 창시자라 불리는 센노 리큐와 그가 완성해낸 다도 정원의 등장입니다. 물론 다도란 것이 당시에 처음 생겨난 것은 아니지만 센노 리큐는 이를 완성해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차를 마시는 것 그 자체보다는 차 의식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철학적 지향점이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잠시 들여다본다면 다도는 분명 지배층의 문화였음에도 다정의 크기가 고작 다다미 2장 남짓밖에 되지 않고 마감이나 소재마저 비싸 보이지 않는 것을 넘어 저렴해 보이는 데다 장식을 멀리하고 소박함을 지향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꽃병과 족자란 장식은 가져다 두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창문 하나 없이 철저하게 외부와의 분리를 지향했다는 것과 그런 다정 속에서의 다도가 엄격한 격식을 가졌다는 것을 보면 이 다도란 의식은 상당히 구체적인 철학적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센노 리큐는 바로 그 지향점을 와비라고 정의했습니다. 그 뜻은 가진 게 없는 부족한 상태에서도 있는 그대로에 만족하며 정신으로서 물질을 초월한 가치로 마음을 채우는 개념이라 하는데요. 여전히 모호하게 들리지만 이를 후대의 미니멀리즘과 비교해 보면 그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미니멀리즘은 최소한의 형태와 최대한의 기능, 즉 기능 외의 것들을 모두 제거해 순수하게 기능만을 남기는 것이라면 와비는 오히려 물질 그 자체에 관심이 없는 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자연과 삶이란 애초에 부족할 수밖에 없으니 이를 물질을 초월한 철학과 정신으로서 극복하는 것이고 이런 일련의 지향점을 의식인 다도를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했던 것이죠. 덕분에 모더니즘에선 금지된 장식인 족자나 꽃병도 이들에겐 그 철학적, 종교적 지향점에 닿기 위한 필수적 장치이자 의식의 일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사상을 가졌던 16세기의 인물이 인진왜란에 찬성했을 리가 없으니 센노 리큐는 결국 히데요시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완성된 철학과 세계관은 오늘날의 도요타 무지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흔히 도요타는 물론 일본 디자인에서 심플하다 부르는 것들을 보면 칼에 베일 듯 정교했던 모더니즘의 심플함과 달리 저렴해 보일 정도로 소박하고 실용적이라 불리면서도 불필요한 장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소박한 다실과 그 속의 꽃병과 족자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그리고 이런 그들의 본질을 이해하려 한다면 당연히 물질을 보는 것이 아닌 바로 그 철학과 상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본과 이탈리아와 비교할 16세기 우리의 전통 디자인은 어떤 것일까요? 16세기를 대표하는 두 작품을 얘기한다면 다논코 소세원과 동락당을 들 수 있고 무려 이 두 사례는 조선사 전체를 통틀어도 탑10에는 반드시 들어갈 만큼 유명한 작품들이지만 솔직히 이탈리아의 화려함이나 일본의 깊은 철학과 비교해 초라해지는 것을 부정하긴 어렵습니다. 심지어 이 소세원은 경사지에 위치했다는 점에서 빌라 데스테와 직접 비교도 해볼 수 있지만 물을 활용해 보여줄 수 있는 거의 모든 경우의 수를 보여준 빌라 데스테와 다르게 이곳은 그저 물을 흘려보내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심지어 여기에 투박한 마감의 건물들까지 더해지면 그저 당시에나 대단했던 작품이 아닐까 싶고, 이런 시각적 초라함을 부정하고자 자연과의 조화 혹은 자연 속이란 말로 소세원을 설명하려 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 젊은 조경가이자 건축가로서 감히 말하자면 저는 이 두 가지 관점으론 절대 소세원이 가진 본질에 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허술한 만듦새와 거친 마감에 눈이 가 있는 사이 쉽게 눈치채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곳은 그 하드웨어부터가 설계를 처음 하는 사람의 작품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정도 수준의 설계는 오늘날에도 진짜라는 표현이 붙을 법한 전문가는 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물론 집주인이 모든 걸 계획하진 않았겠지만, 건축이나 조경에선 설계자가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그 결과물의 수준이 클라이언트의 이해를 초월하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 집의 주인은 물론 이를 완성해준 설계자까지 모두 보통의 프로들이 아닙니다. 당장 대상지의 바운다리를 나누는 담장의 큼직한 라인부터가 인상적이지만, 경사로의 특성에 맞춰 담의 디테일을 잡아나간 모습을 본다면, 그리고 담과 개천이 교차되는 일반적이지 않은 경계를 본다면 그 경험과 자신감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확신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단차가 크게 나는 곳엔 화개를 둠으로써 구조적, 시각적 안정감을 확보한 이 디테일은 오늘날에도 흔히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심지어 외부에서부터 메인 공간인 광풍각까지 물을 2번이나 건너게 만든 동선이나 대상지의 크지 않은 규모를 이런 동선의 깊이로 극복해내는 모습은 현대 건축과 조경에서도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진짜 전문가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식재 계획에선 원래 이곳에 있던 식물들부터 인위적으로 식재한 것까지 혼재되어 있다고 하지만, 대체 어디까지가 있던 것이고 새로 심은 것인지 분간하지 못할 만큼 조화로운 것을 보면 상당한 수준의 실력자가 설계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지만, 대체 이런 실력을 가지고도 왜 눈에 보이는 투박함은 남겨둔 것인지와 왜 정교한 상징 하나 더하지 않았던 것인지가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소세원의 설계자는 보다나 상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본질에 닿으려 했던 건 아닐까요? 비록 추론이라도 설계자의 진짜 의도를 유추해낼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좋겠지만, 현재까지 남아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도 완공 추정 연도로부터 고작 5년 후 집주인의 친인척이 방문해 지은 소세원 48형이란 자료를 통해 상세히 담아 두었는데요. 물론 이 48형에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의 도시 이론으로서 이를 다시 본다면 상당히 흥미로운 점들을 여러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는 48형에 담긴 소세원의 진짜 가치는 당시의 생활상이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아닌 경관과 통합된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이곳의 주인이 세상의 환멸을 느껴 다시는 전기에 돌아가지 않았다는 양산보라는 점과, 그 때문인지 애초에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는 유희적인 삶의 모습들이 곳곳에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당장 입구부터 인상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작은 정자인 대봉대인데요. 그 위치 탓에 마치 오늘날의 경비실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는 사실 손님을 맞이하며 시간을 보내는 곳이라고 합니다. 대체 왜 손님을 입구에 잡아두는 것인지가 의아하지만, 저는 그 의미가 먼 곳에서부터 찾아와 급하고 지친 상태로 소세원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닌, 이들이 여유를 다시 찾은 후에 나머지 공간을 감상할 수 있게 만든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당시에도 이미 유명했던 소세원을 보러 먼 길을 와 당장 그 공간들을 보고 싶은 손님에게 이유 없이 입구에 앉아 시간을 보내자는 말이 통할 리가 없으니, 그래서 대봉대 앞 사각형 연못엔 물고기를 키우며
손님이 오실 때면 낚시를 해서 회를 요리해 먹기도 한 것인데요. 이런 의도를 이해하고 난 후에 다시 대봉대의 위치를 본다면 입구로부터 깊지도 얕지도 않은 절묘한 곳에 위치한 이 디테일이 더 소름 돋게 보이기도 합니다. 뚜렷한 경계선을 하나 넘어 이곳에 앉아 담을 보고 있으면 분명 대상지 내부로 들어온 것은 맞지만 스포일러를 당할 만큼은 깊지 않게 위치할 만큼 정교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계곡에 가깝게 내려가면 보다 유희적인 삶의 모습들이 담겨 있는데요. 단순히 계곡을 보며 명상을 하거나 그 옆에서 검은고를 타는 일반적인 수준의 것들도 있지만 계곡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며 앉아 술잔을 띄우며 풍류를 즐겼다는 것이나 그 옆 평평한 바위를 바둑판으로 만들어 게임을 즐겼다는 얘기까지 본다면 마치 테슬라의 유의적인 모습들도 생각나게 하는데요. 게다가 이렇게 술잔을 띄우고 바둑을 즐길 때 자신을 감싸는 풍경이 바로 자연 그대로의 98%와 인간이 더한 2%로 만들어진 98 플러스 2의 경관이란 점에서 이곳의 설계자는 장소와 통합된 유의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개천과 98 플러스 2의 경관을 담은 광풍각에서 학문을 토론하는 모습까지 상상해 보면 오늘날의 세상 어떤 모임 장소도 부럽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 이곳이 당대 호남 지방 선비들의 허브가 됐었다는 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이 디자인은 분명 물을 중심으로 하지만 그 물이란 자원을 시각적으로 본 것은 아니며 종교적이거나 철학적인 상징으로 활용한 것 또한 아니며 일상을 벗어나야만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는 더더욱 아닌 일상과 물이 통합되어 오직 이곳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삶의 모습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경관과 삶이 가진 서로의 본질을 꿰뚫지 못했다면 절대 만들 수 없었던 결과물인 것인데요. 그래서 이 소세원이란 경관을 볼 때면 이 집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보단 이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되는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를 통해 오늘을 돌아본다면 아이오닉은 과연 살아가고 싶은 장소였는지 혹은 그저 가지고 싶은 상품이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고 세븐 컨셉과 같은 디자인이 시대의 흐름에 결코 틀린 게 아닌데도 공감하기 쉽지 않았던 것은 갖고 싶은 것은 만들었지만 살고 싶은 삶의 모습은 아직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르는 것이죠. 이쯤에서 영상의 분량이 걱정되지만 반드시 언급해야 할 우리의 디자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앞서 소세원과 함께 언급했고 그런 유희적인 소세원보다 조금 더 제 취향에 맞는 동락당인데요. 사실 동락당은 평면 도로만 본다면 소세원보다 훨씬 더 평범하고 건물 그 자체에서 특별함을 찾기는 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세원만큼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가진 것 같아 보이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제네시스의 영상에서 언급했던 98 플러스 2의 계정을 제외한다면 이 건물에서 특별함이란 것은 없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하지만 만약 이 집을 보는 관점을 조금만 바꿔서 보통의 집들처럼 퇴근 후 시간을 보내는 그런 집이 아닌 가족과 함께 주거가 가능한 사무실의 개념으로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우선 이 집의 주인이 역사가 인정했던 워커홀릭이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중종 시절 좌의정이었던 회제 이연적인데요. 앞서 소개한 소세원의 양산부와 함께 조광조의 제자이자 그 중에서도 가장 명성이 높은 제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계에 돌아가지 않았던 양산부와 달리 이연적은 여러 번 복귀를 했고 이후 다시 관직에서 쫓겨나기도 하며 귀양 생활도 했던 사람이듯이 이 정도의 워커홀릭에게 일이라면 역시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동락당을 지을 당시엔 그리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40세의 나이에 관직에서 쫓겨난 상태인데다 여기엔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는데요.
그의 아버지께선 이미 그가 10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남아 계신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것인데요. 후대에 전해지는 이연족에 대한 얘기들에 하나같이 효심이 강조되는 것을 보면 가족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고, 그래서인지 이 집에선 유독 그 동선이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인의 공간이자 남성의 공간인 사랑채에서는 물론 어머니가 머무시는 안채에서마저 자개천으로 바로 접근할 동선이 있기 때문이죠. 이 길 없이는 안채에서 자개천으로 가기가 얼마나 번거로운지를 본다면 이 동선 하나로 바뀌게 된 안채의 삶과 가족에 대한 애착이 결코 가볍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집의 가장 큰 포인트는 역시 삶이 곧 학문이 되는 학자에겐 삶의 중심 공간이자 업무 공간이라 할 수 있는 계정입니다. 이 집엔 양지남이란 서재가 별도로 있지만 그 앞에 위치한 계정은 일이고 삶이자 유희인 사람들에게 이상적이라 할 만큼 일하고 공부하기 좋은 환경인데요. 이를 살펴보기에 앞서 건축가이자 조경가로서 제겐 업무 공간에 대해, 특히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풍부한 채광과 시간의 변화를 담은 창밖 풍경이란 꽤나 까다로운 요소들을 시작으로 그 풍경 중에서도 산만한 근경은 가리고 중경과 원경을 차경으로 활용해야 함은 물론 여기에 주기적으로 산책이 가능한 동선까지 있어야 그나마 창의적인 환경에 대해 비로소 얘기를 시작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마저도 제가 이해한 것들일 뿐 더 많은 변수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 도시의 독서실이나 사무실 혹은 서재들이 얼마나 이런 환경들에 무색했는지도 돌아보게 하는데요. 변화가 없는 인공 조명과 시간의 변화마저 없이 닫힌 시야 속에선 잠깐은 집중할 수 있어도, 혹은 누가 만들어도 지식을 외울 수는 있어도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거나 몇 달이 걸리는 프로젝트에 오랜 기간 창의력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요소들을 대부분 고려해 설계한 동락당은 적어도 제가 아는 이상적인 업무 공간의 조건들을 거의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책 위로 쏟아지는 자연 채광은 물론 창밖의 풍경을 차경으로 끌어들이고 있지만 산만한 근경은 차단하고 중경과 원경으로 자개천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이나 공부를 하다 지칠 때면 자개천으로 나가 산책할 수 있는 동선과 이 모든 요소들이 계절의 변화를 따라 극적으로 변하며 매 순간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역시 시대가 인정한 워커홀릭의 작품이라 할 수 있고, 마치 오늘날 우리의 업무에 파고들어 삶의 모습을 만드는 애플을 보는 것 같기도 한데요. 30대 초반인 저도 누구보다 도시적인 분위기를 선호하지만 이렇게 높은 수준의 삶의 모습이라면 산속 동락당이 만드는 그 삶이 너무나 부러워지고, 설비와 입식 생활 정도만 해결할 수 있다면 당장이라도 이곳에 아이패드를 펼쳐 글을 쓰고 설계를 하고 싶을 만큼 욕심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 나름의 해석을 한 가지 더해보고 싶은데요. 동락당이 만들어내는 삶의 모습은 어쩌면 이연적 본인에게서 완성되는 것이 아닌 그의 어머니의 시선에서 완성되는 것만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메인 공간인 계정에서 학문을 수양하는 모습을 자개천에서도 바라볼 수 있게 했다는 것인데, 이를 반드시 당시의 시대상과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당시엔 여성과 남성의 생활 공간이 아주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고, 남자는 여성의 공간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여성은 어떤 경우에도 남성의 공간으로 넘어갈 수 없었는데요. 심지어 급한 일이 있어도 남성에게 안채로 넘어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전부였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이 장치를 다시 살펴본다면 그 가치가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습니다. 당대 가장 대표적인 학자였지만 그런 학자로서 가장 눈부시게 빛날 나이인 40대에
관직에서 쫓겨나 지방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어쩌면 당사자보다 이를 지켜보는 어머니께 더 아픈 일일지도 모릅니다. 힘든 일이란 그 시절이나 오늘이나 당사자보다 지켜보는 가족에게 더 마음 아픈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 이유 때문인지 이현족도 자신이 가장 오래 머물며 일하는 계정의 모습을 자개천에서 보이게 했고 그 곳으로 가는 별도의 동선까지 만들어 두어 어머니께만큼은 자신이 관직에 있거나 없거나 언제나 학자로서 학문 수양에 정진하는 모습으로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랬다는 기록을 찾은 것은 아니며 저의 해석일 뿐이지만 현대적 관점에서 동락당의 설계 내용을 들여다본다면 충분히 그랬을 법해 보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삶의 모습이야말로 서두에서 말한 그 꽃이 피어난 것임을 확신할 수 있고 과연 오늘날 업무 건축이나 주거 건축이라 부르는 것 중에서 이만큼이나 깊은 가치를 담은 경우가 얼마나 있었는지도 되묻게 되는데요. 학자로서의 삶의 모습인 일과 가족의 삶의 모습 그리고 가족이 처한 상황까지도 자개천이란 물과 함께 통합해냄으로써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만들어낸 이 장소와 그 넓은 시야를 본다면 오늘날 우리 브랜드와 도시가 가진 한계를 무색하게 만드는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 본질과 소통하는 유럽의 보다와 일본의 철학과 상징을 이해하는 관점에선 동락당과 소세원은 어쩌면 그저 초라한 집일지 모르지만 본질에 닿는 우리의 방법인 삶의 모습으로 그 속에 들어갈 때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를 들려주게 되는데요. 소세원이 통합해낸 유의적인 삶의 모습은 오늘날 테슬라가 보여준 유희와 닮아있고 학자의 서재인 동락당이 통합해낸 일과 가족의 삶의 모습은 애플이 설계한 업무와 여가에 비교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말을 통해 마치 우리의 전통이 그들만큼 앞서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과 지금의 시대가 바로 그 가치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오늘날 도시와 브랜드가 가진 기술과 기능들을 대상지의 자원이란 물로 본다면 아이오닉5는 전기차로서의 기술력과 완성도는 물론 만듦새, 편의사양, 스타일의 모든 측면에서 그 어느 대상지보다 많은 물을 가지고 있다는 걸 부정하긴 어렵지만 이를 그저 16세기의 빌라 데스테처럼 장식으로만 물을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과 혼이를 떠올리게 한다는 그 형태마저 16세기 일본처럼 상징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보다의 한계를 넘어선 애플과 테슬라가 삶의 모습과 장소를 향하고 있을 때 오히려 우린 보다의 관점으로 돌아가려 하는 것만 같은데요. 이렇게 그 누구보다 고차원적인 삶의 모습을 만들던 유전자로 그저 장식과 상징만을 만들고 있으니 이를 만드는 입장에서도 구매하는 입장에서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진짜가 맞는지에 대해 찜찜함을 느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다의 관점에서 대상을 판단하며 가져온 단차와 소재 그리고 기술에 대한 우리의 집착들이 오늘날 세계 최고의 품질과 기술을 가진 도시의 브랜드들을 만들어냈듯이 본질에 닿는 우리의 방법인 삶의 모습으로 이를 다시 바라볼 때 언젠가 아이오닉은 물론 우리의 도시와 그 속의 브랜드들까지 꽃이 피어난 장소가 될 것이라 믿으며 지금까지 디자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